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리플이 이번 약식 판결 신청서에서 SEC는 2013년에서 2020년 진행된 XRP 판매가 연방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임을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연방법상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위 테스트인데 첫 번째가 돈이 투입되며 두 번째가 그 돈이 공동으로 사업에 쓰일 경우 세 번째가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세 가지 요소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리플 XRP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위 테스트가 이번 리플과 SEC 소송의 핵심인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 이 내용이 약식 판결 신청서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위 테스트를 충족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 돈의 투입, 돈의 투자에 대해서 리플이 배포한 수십억 단위의 XRP에는 돈의 투자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SEC는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위 테스트의 두 번째 요소인 그 돈이 공동기업에 투자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SEC는 구매자들이 단순히 자산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기업에 그 돈을 투자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리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법정조언자 브리핑에서도 상당 부분 보여준 내용인데요. 이번에 존 디튼 변호사에 의하면 약식 판결 신청서에 법정조언자 브리핑이 4번 정도 인용이 되었고 리플 홀더분들의 진술서가 8번 인용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법정조언자 브리핑은 법적 효력을 떠나서 당사자들의 브리핑을 입증하는 자료 혹은 판사가 전 에코시스템을 참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단 한 건의 법정조언자 브리핑을 지지받은 SEC와 비교하면 리플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정 조언자들 그리고 리플 홀더분들의 주장은 리플이라는 회사를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송금 결제 수단으로 XRP를 구매했었고 이 중에 상당 부분 리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용자들도 있었다는 것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위 투자의 세 번째 요소인 이익에 대한 기대인데요. SEC는 리플이 투자자들에게 이익에 대해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에 대한 증거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장은 공허한 주장이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EC는 리플이 하위 테스트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는지 한 전문가가 아주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리플은 XRP에 대한 사용 사례를 구축했기 때문에 XRP에 대한 공동기업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리플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등 운영 자금을 모아서 리플이라는 공동기업을 설립했다는 것이 SEC 주장입니다. 그런데 리플이 XRP를 판매하기 이전에 XRP와 그리고 XRP 레저의 기능적 사용이 이미 존재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볼 것이냐는 SEC가 이것에 대해서 추가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즉 리플이 판매한 XRP로 공동기업이 존재한다면 그 이전, 즉 리플이 판매하기 이전의 것은 어떤 것으로 해석해야 하냐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SEC가 정리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트윗을 남긴 전문가는 만약 리플이 XRP를 판매하기 이전의 XRP와 그리고 리플이 판매한 XRP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SEC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XRP와 XRP 레저의 사용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리플이라는 회사가 있을 뿐이지 XRP와 XRP 레저의 고유의 기능은 송금 결제 화폐 수단, 토큰에서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구독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SEC는 하위 테스트를 브리핑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연결시키는 데 있어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리플의 법률 고문이 트윗에 남긴 바와 같이 SEC가 2021년 4월 22일에 하위는 무엇이 투자 계약을 구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명확하게 표현된 테스트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명확하게 표현된 기준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SEC의 실패, 리플 XRP는 결국 증권이 아니다로 기결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플의 세계적인 직장 문화 권위자인 Great Place to Work 선정한 2022년 부모가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4번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56만 8천여 명의 직원들의 설문 응답을 분석을 했고 리플 직원의 95%가 일하기 좋은 곳이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 본사를 둔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57%만이 일하기 좋은 곳이라고 답했는데요. 이렇게 비교해 보니 리플의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얼마 전에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민간 기업 중 하나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극심한 약세장 속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또 인력 감축을 강요받았던 몇몇 암호화폐 회사들과 차별화하면서 비록 본사가 있는 자국 내에서는 정보기관 SEC와 직면한 법적 분쟁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끊임없이 성장과 질 높은 직원들의 복지를 통해서 미국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게리 겐실러가 SEC 위원장으로 위임한 이후 이직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얼마 전 기사를 공유드렸었는데요. 정부 기관도 하나의 조직으로서 기업이 직원을 존중하고 아낄 때 직원이 기업에 대한 로열티가 향상되고 업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하원 의원 맥심 워터스가 지난 주말 트위터를 통해 거래소에서 일어난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준 샘 뱅크먼에게 감사하다. 오늘 13일에 열리는 FTX 청문회에 샘 뱅크먼의 참여를 환영한다 라고 말한 데에 대해서 샘 뱅크먼이 오늘 트위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이해한 뒤 위원회 앞에서 이를 설명하는 게 내 책무라는 걸 느꼈다. 13일 청문회 전까지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청문회에 나가 증언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트윗을 제 콘텐츠를 통해서 공유해 드렸듯이 하원법에 의하면 위원장은 증인을 청문회에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환의 권리를 내팽겨치고 현재 둘 사이에 오고 가는 트윗에서 이러한 대화는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샘 뱅크먼 FTX 전 최고 경영자는 회계상의 오류가 FTX의 부채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한 거짓 주장이라며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들만 샘 뱅크먼의 이러한 주장을 믿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샘 뱅크먼을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뱅크런이 아니라 범죄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빗 리서치 센터의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 전망 리포트에 의하면 현재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천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안정을 찾아서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내년도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현재 8천억 달러에서 최대 1조 5천억 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또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SEC와 리플 간 소송 결과와 함께 지난 6월에 루미스와 질리 브랜드 상원 의원이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의 통과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내년에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달로 치면 단 한 달이 남은 것이지만 26일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하루하루 투자를 포함해서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를 준비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년은 이슈들이 점차 해결이 되고 금융시장에 훈풍이 부는 이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